네, 어,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5월 정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숨동안 시켜요. 오늘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님 모시고, 공정한 노동을 위하여란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훌륭하신 분, 고생하신 분 힘들게 모셨습니다.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아마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는 말매 말하고 이제 강연자 소개를 이제 오늘 강연자님을 소개해 주신 강신하 상임대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강신하 예, 상임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많이 참석 못했지만 아마 조금 늦더라도 많이 들어올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철 센터장님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양력에 봐도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대표님이시고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 공동대표입니다. 또 안산에서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연대 활동을 하기 힘든데 공조 모임을 조직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비정규직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 활동도 하시고 아주 시범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함께 우리가 나누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실태 조사도 많이 하시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오늘 좋은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말씀하셨지만 연구자는 아니고요. 한 30년 가까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했던 과정들이 있어서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공유를 했는데 다 공유가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공정한 노동을 위하여인데요. 뭐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앞에 얘기 좀 많이 생략하고 제 경험과 실천 중심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사회가 지금 뭐 자본과 노동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던 시대에는 이제 뭐 아주 원함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고요. 지금 자료에 있듯이 노동자들 내에서 수많은 형태의 고용 형태나 뭐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제 또 세분화되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규모별로 일자리 구조를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대기업 정규직이 이제 한 10% 정도 되고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1.7%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12% 정도의 대기업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머지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주 이제 뭐 중소기업 내에서 또 비정규직들 노동자로 돼 있어서 한 88% 정도가 기업 규모별 일자리 구조에서 이미 마이너리그에 속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심각한 문제는 이제 고용 형태별 일자리 구조를 보시면은 임금 노동자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자 노동자라고 한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임금 관계에 기초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좀 먼 얘기가 되어버리고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이제 비임금 노동자 형태로 뭐 상당수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제도 밖의 노동, 또 노동법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사각지 노동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자리 구조 변화 추이의 가장 큰 특징적인 측면은 첫 번째는 이제 비표준적인 노동 확대라고 잡았는데 기존의 그 표준적인 노동 관계를 넘어서서 비표준적인 노동 관계가 이제 점점 더 새롭게 출현하고 확대되면서 사업 소득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게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동 중에서도 취약한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일용직, 5인 미만, 파견, 고령, 청소년, 특수고용 뭐 이런 노동자들이 점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기업 규모나 그 고용 형태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현재 13% 정도라고 하는데 그 13%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료에 보시듯이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거의 1.8% 정도니까 거의 98%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나 자기 이해 대변을 할 수 있는 구조조차도 가지지 못하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간접 고용이나 불안전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이 전체 우리 사회에 노동하는 인구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사회보험이나 고용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더군다나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상태조차도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더 악순환되고 있는 거라서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나 노동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얻어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지 않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노동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가정 단위에서 생계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불안전성이 확장되고 지금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저출산, 그다음에 그 교육의 어떤 너무 과밀화, 의대 떨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빈곤, 환경 문제 전반의 사회 문제가 사실은 일자리 양극화에 기반한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발판이나 뭔가의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서는 전반적인 사회의 과열화된 형상들을 극복해 나가기가 어려운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조절하거나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있고 양대 노총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계급 전체를 대변한 90% 나머지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자리 양극화를 극복하고 공정한 노동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돼야 되냐. 제가 챗GPT에서 살펴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노동자들과 실험했던 얘기들을 실천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해 대변을 위한 자주적인 조직을 노동조합으로 하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유와 그럼 대안적인 어떤 시도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을 안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으로 운영하고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노동센터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정부가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되고 노동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실은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다수 시민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시작됐고 이 고민은 2003년도에 울산 북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울산 북구는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일부를 기여하고 노동조합이 그리고 이것을 지역의 북구청에서 일부 받으면서 초기에 이제 2003년도에 첫 실험을 시작한 건데요. 그 이후에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제 전국 확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2010년도 이제 민선이 좀 활성화되면서 전주에서 조례를 만들고 전주에 비정규센터가 생기기 시작했고 2011년, 12년, 13년 좀 표에 있는 것처럼 해마다 전국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해서 지금 22년도 마지막까지 해서 인천, 제가 대구를 언급한 거는 대구는 지금 홍준표 시장 임대 이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운영이 조금 미숙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전국적인 흐름이 되고 있고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 2003년도 울산 북구에 생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지금 이름은 또 다르게 노동권익센터 이런 형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전액 비용을 내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 한 7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비정규센터, 노동권익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비정규직 문제를 좀 넘어서서 최근 들어서는 여성, 청년, 감정노동, 이동노동 등으로 이제 대상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거고요. 사업 대상은 이제 주로 취약한 노동자들에 집중하는 뭐 그런 거로 해서 주요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건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이런 시도는 이제 비정규센터나 노동권익센터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나가서 최근 들어서는 광역단체 중에서는 한 9개 지역에서 노동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노동기본계획을 세우면서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마다 노동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90%의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전문기관과 활동계획을 종합적으로 좀 세우고 있다는 거고요.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노동센터나 노사민정협의회나 또 이제 일부에서는 행정부가 직접 집행을 하는 이런 사업들까지 등장했고, 요건 아마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때 가장 활성화됐었는데, 그게 맥이 끊기면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 때 전면화돼서 지금 현재는 뭐 경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저도 이제 경기도에 한 25개의 비정규센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노동센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크게 목표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이해 대변을 목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큰 축에서 보면 노동 관련된 서비스와 정책 개발과 노동권 보호, 조직화 지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그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마다 또 도시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을 좀 몇 가지 주제로 엮어보면 일단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관련되는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은 그 아까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 안에 있는 노동자들보다는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가 되는 거고요. 노동 상담과 법률 서비스로 이제 권리 구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 센터의 경우는 연간 한 1,000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보통 평균적으로 센터 규모나 인구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간 500에서 1,000건 정도의 이 사건 수임이나 어떤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게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교육 문제인데요. 이것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교육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세운 센터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마다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그다음에 지금 저희 센터도 지금 그 다른 곳에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동 법률 강좌. 안산의 경우는 노동 법률 강좌를 하면 올해 지금 입학생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입학해서 한 6강 정도를 수강을 하게 되고 법률적 기본 이해관계와 상담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종별로 찾아가는 뭐 현장 교육도 진행하고 인문학 강좌도 진행하는데 저희가 인문학 강좌는 이제 성공회대학교 같이 해서 하정원 선생님을 학장으로 모시고 안산노동대학이라는 걸 하는데 3개월 동안 11주 동안 연속 강의를 진행합니다. 입학생이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해에 한 주제씩 해서 역사, 경제, 문화, 세계의 노동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4년을 다니면 졸업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대학을 가보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해서 뭐 학사모를 뜨고 이제 마주 뭐 가족들이 찾고 이런 뭐 감동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교육 관련되거나 법률적인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된 서비스로 좀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예산 규모나 지자체상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광역단체의 센터들 중심으로는 다 팀 내지 전문 센터가 운영되는 경우들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노동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경기도는 지금 12군데 정도가 이동 노동자 쉼터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데이터는 뭐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사실 지역으로 들어오면은
뭐 주제별로 직종별로 연구된 사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노동센터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안산만 하더라도 매년 한두 가지 정도 주제들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정책적인 문제들을 뭐 모니터링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그런 실태 조사 정책 연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기초해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받침하고 또 뭐 사업으로 이제 외화하는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안전 지킴이 뭐 이런 사업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노동권익 서포터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작업복 세탁소 오염 물질에 노출돼 있는 작업복을 공공적으로 세탁해 줌으로 해서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2차 오염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들도 진행하고 있고 이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아침밥을 뭐 1,000원에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는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정책적인 개선들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취약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특히 이제 뭐 아파트나 청년 단시간 뭐 이런 데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산만 보더라도 아파트 120개 아파트 전체 전수를 매년 체크하고 이분들의 문제들을 같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초단기 계약입니다. 3개월마다 경비 청소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썼다가 사직서를 썼다가 반복하고 있는 문제가 한 50% 정도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시간 미만의 청년 단시간 노동자, 프랜차이즈, 편의점, 카페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이것도 지금 안산의 경우는 한 1,000개 사업장 전수를 다 매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더 넘어가서는 실은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주면 좋은데 뭐 권한을 쥐고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정부에 찾는 방식은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 또 좀 더 나은 선의 추구, 법을 준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파트는 초단기 계약 3개월을 근절하기 위한 아파트 입주자와 공동체 성원들이 참여하는 뭐 상생협약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단시간 노동자 청년 알바나 이쪽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하는 공동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롯데리아나 몇 군데는 뭐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도입되면서 좀 많은 변화들을 보이고 있고 안산의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 위반율이 저희가 한 8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했더니 최저임금 위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이제 변화,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치가 변하는 과정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실은 뭐 직종별로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다 예산을 들여서 하긴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다양하게 뭉치고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력이 필요할 텐데요. 낮은 수준에서는 동아리 모임, 또 이제 경비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만들기 좀 어려운 조건이 있어서 경비 노동자 협회,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동공제회,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이런 형태로 다양한 방식의 처지에 맞는 조직화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지방자치단체 노동센터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좀 요약해 보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의 실질적인 노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나마 근본적인 사회 변화는 아니지만 당신들을 응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과 직접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간 성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지방 정부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그런 정부가 많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몫이었고 실제로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적극적인 감시, 교육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고 지금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님이 등장하면서 이 운영이 전반이 이제 위협받기 시작하는 자치구센터의 예산을 전액을 지원하던 거를
50%로 감액했다가 내년부터는 0으로 줄여버리면서 사실상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는 이런 불안전성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이나 노동센터의 활동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함으로 해서 조례에 기반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아무런 뭐 어떤 사회적 개입력을 아직은 좀 못 갖고 있는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어떤 규정성이 좀 약한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 사진에 보듯이 진성준 의원님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하고 또 이 김남근 변호사님이 이번에 당선되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방 정부의 이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역할을 의무화하고 또 센터나 권익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과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특별법으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도 이제 오늘로 끝나서 이 법은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다시 22대 국회에 저희가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약하자면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그 한 측면에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법 32조와 32조, 33조에 부여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의 노동 정책과 노동센터의 역할이 제도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뭐 저의 첫 번째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노동을 위한 제언 두 번째 주제는 지역 노동 봉제회의입니다. 그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뭐 이게 뭘까 생소해 하기도 하고 저희 노동자들도 이뭐 봉제회가 뭐야 이랬었는데 저희가 실천적으로 안산을 중심으로 이제 이 지역 노동 봉제회 노동조합이라는 가장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입하거나 만들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문턱이 낮으면서 생활 편의적인 조직으로 이 공제를 고민하게 됐고 지금 이제 실체적인 노력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산의 인구 구성을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의 80% 정도가 임금 노동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 형태의 고용 인원이 없는 자영업자까지 하면 한 90% 가까이가 이 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자들이라고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좀 저희 안산에서는 또 제조업이 한 33.4% 그러니까 방울시아공단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비중이 센 편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공단 도시인데요. 이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6.7%인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전체 회사 숫자하고 지역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나누게 해보니까 한 사업체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공장에. 14명이 근무한다는 건 이 중에서 사장님과 관련되는 친인척과 또 작은 규모의 어려운 사업장에는 또 불법 체류의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뭐 이렇게 빼고 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5명, 6명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이런 분들이 지금 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되는 숫자입니다. 뒤에서 그 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저임금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을 시간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노동 시간에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있고 지금 뭐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 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묵인되고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뭐 이런 상태에 있고 작업 환경 또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연간 한 평균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 뭐 언론에는 크게 안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은 대규모로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가랑비처럼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동이 밀집돼 있고 이게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2.5%예요. 반월시공단이. 그럼 이 정도면 뭘 할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공단이 생긴 지가 한 40년이 됐는데 뭐 이 숫자가 지금 현재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산 지역을 14명 정도로 개별화되어 있고 기업 규모가 영세하면서 이게 저임금과 아주 일방적인 노사문화 이런 또 노동자들이 스스로 체념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결과가 결국 이 2.5%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라는 모습의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이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한 10년, 한 15년 전 정도부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었는데, 보시다시피 현재의 산별 노조 시스템은 이런 노동자들에게 홍보물이나 플랜카드나 또는 그 마이크를 가지고 선전을 하면서 산별 노조에 가입하십시오. 당신의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이론적 구조는 뭐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그림의 떡인 거죠. 저희가 이제 2017년 자료이긴 한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안산의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노동자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반감 내지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전에 한 15년 정도 반월시험단에서 노동조합이 생기면 스토리가 딱 나옵니다. 한 6개월 정도 신랑이 버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직장 폐쇄가 들어가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서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친 노동자들은 한 1년 정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모질게 소수로 버티다가 그것도 끝까지 살아남으면 공장이 다른 데로 화성이나 이런 데로 이사가 버리거나 폐업해 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이 스토리는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폭력적인 조치나 이런 강압적인 조치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반복되니까 그냥 노동조합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는 사람들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쟤들은 뭐 저렇게 시끄럽게 안 될 일을.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이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 세지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25.8%, 26%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아까 14명 정도 다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과연 우리 회사가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기대치가 없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그렇게 파괴되는 걸 봤지만 또 설상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내 노동 조건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서 내가 여기서 정년퇴직을 좀 더 안정되게 평생 직장을 다닐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치는 대략 한 300인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100명 이하로 가면 훅 떨어지고 50인 미만으로 가면 아예 그런 기대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벌써 50%가 훌쩍 넘습니다. 한 60%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싫어하고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앞서서 봤던 산별노조가 당신의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아무리 외쳐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이유도 없고 가입하면 피해만 보는 거죠. 이런 고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택하게 된 고민은 현장은 벌집처럼 다 분화되어 있고 14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현장 사업장 단위로 조직하려고 하니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누군가 뭔가 이렇게 이 반항적이고 뭔가 정당한 얘기를 하게 되면 중이 저리시면 너는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저희가 반대로 이제 지역이라는 거주 공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한 가구당 적어도 한 명 정도씩은 공단에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다른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지역이라는 특성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동아리 모임을 노동자들이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다니는 10명 있는 회사의 사업주가 너 왜 그런 불순한 모임에 나가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회사는 저희가 평균 근속 연수를 보니까 3.4년 정도예요. 계속 옮기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회사는 옮기지만 지역이란 거주 공간은 한 번 살면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상하기는 현장이라는 그 고정된 시각을 버리고 거주 공간이라는 지역을 들여다보면 좀 더 자유롭고 그러면서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서로 어울리고 서로 응원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하나 하고 그 네트워크는 한번 만들면 지속성이 상당히 크겠구나 라고 하는 가설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한 15년 전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를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쉽게 못 찾았습니다. 근데 1920년대에 일제 어목한 시절에 조선노동공제회라는 걸 우리 선배들은 만들었고 이 노동공제회를 통해서 그 어목한 일제 시하에서도
쌀과 먹을 것들을 같이 공동 소명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노동권을 주장하고 또 반일투쟁도 진행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었고 조선노동공제가 중심이 돼서 원산청 파업을 이끌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에 나중에 이제 그 노동조합이 왕성하게 움직이면서는 다시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경험을 지역 단위에서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산별 노조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문턱이나 여러 가지 실효성적 측면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찾고 있지 못하니까 거기에 한편에서는 또 하나의 수레로 지역 노동 공제회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 실용적으로 찾고 문턱이 낮게 모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특히 비정규 취약 노동자들은 사업장과 상관없이 지역의 노동공제회와 또 한편에서는 산별노조 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방식으로 좀 안정감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발을 그 동아리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모임을 결성하고 이 모임들이 확대되고 한 개에서 두 개로 확대되고 이러면서 한 1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5년 3월 22일 날, 한 9년 정도 됐네요. 나에게도 좋은 이웃이 생겼다라는 슬로건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공제에 좋은 이웃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안산 국제회의장인데요. 이때 참여했던 가구 수가 이제 한 110가구 정도 됩니다. 이제 한 가구 수로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9년 사이에 뭐 역사를 가지고 조금 이따 그 얘기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공제라는 걸 고민하면서는 저희가 한 1년 동안 이제 노동자들 동아리 모임하는 단위들하고 다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나 뭐 외국의 사례나 찾아봤지만 저희한테 딱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노동자들이 필요한가, 우리 노동자들이 상상하고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 시기에 맞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고민하면서 크게 정관상의 목표는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 두 가지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우리 수준에 맞게 뭘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와 있는가 하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이제 그 또 총회를 하게 됩니다. 총회를 6월 초에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의 시민단체들은 회계가 12월 31일까지고 1월 1일부터 회계인데 저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총회를 1월 1일 회계로 시작하게 되면 2월 정도에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추워서 가족들과 지역 노동자들과 축제장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4월 총회로 하면 되고, 4월 회계로 하면 되고, 그러면 6월 달에 첫째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잔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발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110가구가 처음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680가구 정도가 함께 하고 있고요. 자산도 1인당 5만 원 출자금을 냅니다. 탈퇴할 때 원하면 돌려주고 원치 않으면 안 돌려주는데 지금 한 1억 8천 정도가 모여 있고요. 회비는 매년 최저시급, 그해 최저시급이 회비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는 좀 더 풍부해지는데 잘 안 오르네요. 매년 최저시급으로 연동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1시간의 노동을 함께하는 공동체와 연대 삶에 기여하자 뭐 이런 슬로건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저희 회비 납부율이 7년, 8년 동안 이제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더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평균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요 사업은 이제 아까 뭐 정관상에 있었던 것처럼 권익 증진, 생활 안정, 그리고 이제 연대와 공동체 소통의 활성화 뭐 이렇게 세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권익 증진 팀입니다. 여기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팀원으로 회원들이 적극적인 자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쉼터를 예를 들면 제조업 노동자들이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쉼터를 자기 노동을 통해서 개선해 주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동네에 있는 알바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에게 너의 노동을 응원한다, 당신의 노동을 응원한다. 그리고 집 앞에 얼음물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뭐 이런 아주 아기자기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구인의 정의랑이라고 농업 이주 노동자들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들이 겨울 되면 이제 여기로 모이는데요. 여기를 한 일주일 동안 한 100명이 순회해서 매일 한 하루씩 월차를 내고 이 공사를 해서 여기 난방이나 전반 정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인, 10인, 뭐 15인 이렇게 있는 회사들에서 뭔가
저항을 하거나 뭐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막 바로 바른 소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현장 모임이라고 해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유 부엌에서 밥 먹고 술 먹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응원해주고 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나아지더라. 이런 어떤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감하는 일들을 권익증진팀에서 이제 주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생활안정팀은 여기도 이제 한 3, 40명의 회원들이 이제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공제라고 하니까 뭔가 공제 기능을 커다랗게 할 길을 기대했는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누가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수 있었던 거는 공동구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신용협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건 어떤 건가 하면, 동네에 우리가 가는 카센터, 병원, 뭐 이런 데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발굴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카센터 저희가 회원들한테 당신들은 다 카센터를 이용하고 있을 텐데 추천할 만한 카센터를 해주세요. 한 5개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생활안정팀에서 암행으로 비공개로 체험을 하는 거죠. 약간 뭐 트러블도 좀 일으켜보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2군데가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군데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조직인데 당신의 카센터와 협약을 맺고 좀 같이 신뢰관계로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사장님들이 오케이 하죠. 그건 단골 손님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대신 공임 정도에서 뭐 재료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는다. 그다음 공임에서 한 10% 정도는 좀 할인해 주자. 이런 정도의 소박한 신용협약 같은 것을 진행을 한 거고. 요게 이제 조금 더 쌓이면서 저희가 한 중반 정도, 한 3년 정도, 4년 차 정도 오면서는 이제 생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급하게 100만 원, 200만 원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카드 대출을 받더라고요. 8%, 10%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해서 회원들에게 통장에 또는 집에 급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 얼마든 간에 좀 모으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게 종잣돈이 돼서 지금 한 4,300만 원짜리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개월 이상 회원 가입이 된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무이자로. 그리고 대신 2년 내로 상환을 하는데 상환 방법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과정들이고 산재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일하다가 아프고 다치는 것이 가장 큰 고충이고 어려움이라고 판단해서 일하다가 어떤 이유든 간에 산재로 인정되든 아니든 간에 그 결론은 무관하게 일단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법률 지원비로 100만 원, 그다음에 생활 지원비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주고 반드시 이분은 산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결과적으로 산재세서 승인이 되면 200만 원은 어쨌든 산재 보상 지원금을 받으니까 그건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단 못 받으면 그냥 없습니다. 200만 원 당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다행히 최근 들어 산재 승소율이 좀 높아져서 많이 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부조 기능이라고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총회에서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는 것 중에서 500원을 상호부족 기금으로 하고 실업 상태가 되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기면 50만 원의 실업기금, 그다음에 병원 비용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이 생기면 50만 원의 지원금 이렇게 해서 요것도 진행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상호부족 기금을 받은 분들 보니까 66명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금, 특히 이제 요 상호부족 기금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 경비 노동자 3개월 단위 계약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것들이 전부 외국의 지원이나 공공의 어떤 자금 없이 자립적인 힘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별로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마을은 안산에 24개 법정동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다 하긴 어렵고요. 한 4-5군데 동네들이 인근 동들이 모여서 권역별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또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 모임으로 공동체 밥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발효 음식이나 또는 감사한 분들과 뭔가를 나눌 때 음식을 재능 부부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고요.
50대 노후가 불안합니다. 벌어놓고 모아놓은 게 없어요. 다들 이제 뭐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과 멘토링 하면서 은퇴 이후에 마을에서 일자리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연명해 나갈 건가 뭐 이런 걸 같이 준비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 요것도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원 교육과 총회를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총회를 하면 보통 4월 초에 총회 준비위원으로 한 3, 4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목표는 뭔가면 총회를 준비하면서 총회 날까지 모든 회원들을 한 번 이상 만나게. 3, 40명의 이 준비위원들이. 그래서 소모임으로 보면 한 30차례 안팎의 모임들을, 크고 작은 모임들을 진행하고 총회는 와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길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축제장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동아리가 좀 자랑 중에 하나인데 19개 동아리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 한 4-5개로 출발했는데 지금 오섬시라고 하는 50대 섬 여행을 하는 시를 읽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고요. 여행 모임, 그다음 봉사 모임, 건강 모임, 또 FC 나르샤라고 있는 거는 여성 축구 풋살단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주 핫한 적인데요. 뭐 이렇게 등등해서 뭐 영화도 만들고 있고 영화를 처음에는 영화술사라고 모여서 영화를 보고 술을 한 잔 먹는 만 원을 가져가서 지금 만 원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영화를 만드는 단계까지 가서 지금 우리 동네 깐느 영화제라고 한 8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인천 인권영화제의 초청작으로 가서 최우수상을 받고 뭐 이럴 정도로 지금 초기에는 이래 우리 동네 깐느 영화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관객들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건 관객 모독이다. 이런 영화를 왜 만드냐. 근데 지금은 한 8회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고요. 도자기 만드는 분들도 거의 뭐 경기도 노동자 그 도예전 이런 데서 거의 뭐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시를 하고 또 뭐 이번 세월호 10주년에 특별 전시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사들 문화와 동아리 활동들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0년 가까이 되면서 좋은 이웃이라는 노동자 지역 공제회가 어떤 노동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노동자들이 안산은 33.4%로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비정규센터와 좋은 이웃이 협력하고 노동조합이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아리로 사돈의 8천 친구들을 다 모아서 같이 놀고 또 법률 강좌를 듣고 이러면서 한 7, 8년 만에 지금 시흥안산 지역지회라고 금속노조의 지회가 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한 14개 정도 분회가 있는데요. 조합원이 1,300명이 요번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 보면 안산 반월시야공단에서는 가장 큰 노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덩어리도 뭐 물론 뭐 덩어리가 다는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 뭔가 선도를 했던 이제 몇 명 한 뭐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노조를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사측에 임금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 공동체 복지기금이라는 걸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장명을 해서 이걸 주세요. 사측이 이게 뭔데? 그랬더니 좋은 이웃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역 노동자들에게 이걸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와이퍼가 1,200만 원을 연간 사측이 기부하게 하고 유진 동양피스톤 이런 데가 따라오면서 동양피스톤은 한 2,500만 원 정도 연간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임금 10원을 양보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바른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그 힘으로 아마 1,300명 노조가 한 6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제조업은 지금 이런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인데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대 고령에 3개월 계약서를 쓰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을 저희 좋은 이웃 회원들이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2019년도에 좋은 이웃의 첫 번째 직종 모임으로 경비 노동자 모임이 만들어져서 요게 지금 사진입니다. 창립총회 조가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A조 총회와 이 B조 총회를 연달아서 이틀 동안 진행한 사진이고요.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은 이건 좀 아픈 얘기인데요. 안산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이제 안산공고인데요. 아주 보수적인 학교예요. 근데 여기에 이 친구들 중에서 한
30% 정도, 20%, 30% 정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현장에 실습을 나갔다가 거기에 이제 노동자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7년 전에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일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투신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목숨은 뭐 지켰는데 저나 모두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대체 우리는 뭘 하고 살았나? 저 20살 곧다운 나이의 청년이 저런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우린 대체 뭘 했을까? 이게 충격이었고 여기를 어떻게 만나볼까라는 것이 계속 갈구였는데 다행히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전담 노무사라는 걸 실시하는데 원래 학교 전담 노무사는 그 학교에 배정이 되면 그 현장 실습 나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 실습이 나가면 나간 현장에 찾아가서 사장님과 또 주변을 체크하고 그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서 같이 체크를 하고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FM대로 한 거죠. 하고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안산공고 현장 실습을 나가는 친구들이 64명이었는데 5개 과에 64명이었는데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 졸업하기 전에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나면 치킨 모임을 할 거야. 그리고 치킨 모임에 과별로 모을 텐데 와서 어려운 얘기 또 힘든 얘기들 나누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뭘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중간의 사진처럼 64명이 자기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시작됐고 그 모임이 시작되면서 이제 매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20살이 되는 그 첫 해에 2월 달에는 20살이 처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정기적으로 열게 됩니다. 뭐 프로그램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리 가보는 서울 데이트, 술 잘 마시는 방법, 그다음에 뭐 용돈 관리, 월급 관리 어떻게 할 건지, 뭐 성과 사랑,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도 했어야 될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이게 한 3년 정도 무르익으니까 이 친구들이 스스로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좋은 이유 내에 특수화고등학교 졸업 청년 노동자 모임 이름은 많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고요. 이 친구들이 재작년에 조직을 만들고 난 뒤에 1년이 지난 기념으로 9월 4일로 기억하는데 상록수에 있는 그 예술극장 한 200명 들어가는 극장에서 연극을 올렸습니다. 본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도 하고 연극의 주인공이 돼서 했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의 노동자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여한을 갖고 살고 있는지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게 했고 이 자리에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했는데 이 자리 제일 앞자리에는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뭔가 대학을 보내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당당하게 연극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에 벅차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대학생들이 가는 MT를 한번 가고 싶어요. 해서 시작된 게 지금 이 사진은 올해 이제 진행한 건데 한 3년째 지금 계속 MT를 가고 있고 이제는 여기에 가장 나이 많은 친구들이 24살이고 가장 어린 막내가 이제 20살이고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의 모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전국에 아마 이런 친구들이 모이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이웃의 또 다른 세대 모임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 앞에 경비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들 만나면서 힘을 얻어서 이제 직종별로 다양하게 좀 만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아파트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고 요게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 10월 달에 한 80명 정도 규모로 청소 노동자들이 경비 노동자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이웃 직종 모임으로 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열의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들인데요. 여기도 뭐 노동조합으로 일부 있긴 한데 사실은 파견 뭐 이쪽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이분들이 이제 그 라인 댄스나 이런 거 하면서 모이고 있고 이것도 올해 내로 한 6, 70명 정도가 모여서 직종 모임으로 창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교사 여기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인데요.
직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포기를 할까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본인들이 이제 하겠다 해서 올해는 라인 댄스를 하고 계시는데 또 사진에 보듯이 한 7, 8명, 10명 안쪽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본인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랜서들인데 프리랜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노동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뭐 여기 노동자가 됐다가 또는 뭐 자영업자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분들도 노동자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한 2년 정도 진행했고 이분들은 워낙 또 자기 개인기나 탤런트들이 있으셔가지고 지금은 이분들은 뭐 하시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종 모임에 들어가서 기록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활력소와 촉매가 되고 있는 그런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 더 여성 이동 노동자들인데 지금 안산시도 그렇고 뭐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 적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이동 노동자 쉼터가 대리기사님들하고 라이더 노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어요. 즉 남성 중심이죠. 근데 여성 이동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스검침원부터 지금 코웨이 뭐 등등 뭐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 시설까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것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한여름 더울 때, 비가 올 때, 추울 때 쉬었다 갈 수 있는 커피 쿠폰을 한 장씩 드리고 이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이분들도 이제 좀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아직 뭐 폰을 서로 교환하는 정도에만 있습니다. 그 연말에는 이제 만났던 이런 분들과 합동 송년회 형태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번째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원 구조는 아니고요. 제조업공단에 있는 30인 미만 영세한 사업체의 노동권과 특히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법에 기초해서 사업주가 일정한 액수를 내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출하를 하고 그 출연된 것만큼 또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활용해 보자라고 한 거였고 저희가 관계하고 있던 많은 분들에게 제안을 해서 이게 2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0% 사업주가 24만 원을 연간 노동자 한 명당 24만 원을 내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36만 원을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올해 초에 기금법인 요거 회의를 2번째로 하고 올해 이제 지금 기금 신청을 2번째로 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 이분들은 저희 이제 좋은 이웃 회원이나 뭐 어떤 조직 구조로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간접적인 복지 시스템이나 임금 상승 효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만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직종 내 노동자들을 만나서 결국 이게 지금 어디로 대체 가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한번 2년 정도 전에 10개 직종 80명을 한 자리 원탁으로 직종별로 모아봤습니다. 뭐 다들 모여서 얘기하시는 게 엄청난 얘기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비 노동자, 중부 노동자 분들이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우리만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모두가 힘든 노동자였군요. 엄청난 용기와 응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면 우리가 직종을 넘어서서 공통으로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없겠느냐라는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합의 본 것은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산지의 조례를 만들자. 그리고 그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지역 노동 복지기금 같은 기업도 뭐 기금이 있다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미래 상상은 노동복지기금을 지방정부와 정부가 출연해서 만들면 노동자들도 회비나 기금을 좀 형성해서 참여하고 노동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직종별로 라운딩을 구성하고 합의되는 것을 그게 예산이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1조 원이든 뭐 다르겠죠. 근데 정해지는 예산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해서 우리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노동 조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는 이 힘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고민에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우리 강신하 변호사님이 이 대장을 맡아주셨는데 한국 와이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와이퍼 만드는 회사인데 50대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입니다. 일본 자본이 이제 회사를 청산하면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투쟁을 하셨는데 사실은 청산을 뭐 철회시키기는 무리였고요.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고용안정기금을 받으면서 24억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뚜벅이 재단이라는 걸 지금 얼마 전에 창립을 했는데 이 기금의 일부를 노동자 협의체의 마중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고 그러면 그런 것이 마중물이 돼서 지방 정부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상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뭐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법제도 개선이 지금 워낙 뭐 과제가 많은데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최소한도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서 90% 위기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뭔가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센터를 법제화하는 것을 뭐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야 종합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 생활 밀착형 접근과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김남긴 의원님하고 환노위에 당선되신 의원님들하고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뭐 골자는 간단합니다. 지방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본 계획의 이행을 위한 노동센터들을 설치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의 일부 지원과 역할에 대한 어떤 규정 이걸 좀 협력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마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내놓지는 않겠죠. 근데 근로감독 권한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하는 데서 일정한 좀 공유하거나 나눌 수 있거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된다면 조금 더 이 활동이 힘을 받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하고 모일 수 있는 건데 노동조합은 뭐 현재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못하는 불안전한 노동 상태에 있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있거나 뭐 이런 다양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이웃 같은 지역노동공제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풀빵이라고 전태일의 풀빵 정신을 이어서 함께 이런 지역노동공제 활동을 만들고 추동해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법제화하고 또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수진 의원님이 21대 국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3절을 추가해서 노동자 자주복지라고 하는 3절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이 발의를 했지만 이게 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뭐 요것이 다시 한번 22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 뭐 그게 아니다라면 이제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요. 뭐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뭔가를 모이기 위해서 공제회도 저희가 한 10년의 역사를 통해서 봤지만 그냥 놔둬서는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일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해 주었을 때 현재 노동조합으로 가진 조건이 안 되는 노동자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이해대변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각지 노동 해소하는 건데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지금 거부권 행사됐던 노조법 2, 3조 정도는 다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뭔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뭐 편차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독립법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최소한의 조건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를 넘어서 공정한 노동을 향해서 가는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측에서 실천과 경험을 봤을 때 최소한의 조건을 형성해 준다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활동이나 뭔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절 센터장님, 강연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은, 어, 현재 노동 구조 변화와 문제점으로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다각화, 특히 노동의 양극화, 이런 문제점이 지어가지고, 이러한 공정한 노동을 위한 제안으로서, 첫 번째 권리보호 장치로서 지방장치 노동센터 설립, 그리고 지역노동 공제, 특히 지역노동 공제는 안산시 좋은 이웃을 예를 들면서 어떤 이해가 굉장히 쉽게 제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노동을 위한 지원으로서 법제화로 또 개선을 하며 이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는데 굉장히 노동 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굉장히 이제 인식이 안 와닿던데 바로 와닿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한 거 계실 텐데 질문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큰 것보다도 이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일하시는 박재철 센터장님도 굉장히 붙었습니다. 예. 예,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은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강성신 의원님 저, 질문 있으신데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할게요. 활동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요. 특히 20세 그 취업을 한 친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이제 연극으로 올렸다는 게 되게 감명을 받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거의 활동들이 가족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그것이 이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기에 좀 더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요즘 지자체들이 그 지자체 예산을 거의 자기의 지역민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정규 노동자들 중에서 그 주거지가 불안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자기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등록지에 정확하게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 예산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 예산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 등록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여, 여기 오랫동안 머물고 있지만 그 자기의 그 비정규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딴 지역에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이 활동이 어떻게 더 펼쳐나갈 수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최근에 그 젊은 여성들이 이제 1인 가구이면서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막연한 그 남성 폭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거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이 그 노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에 있어서 특히 남성보다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불안정한 취업의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뭐 고독하거나 그런 걸로 이 자살률도 좀 높은데, 실제로 이런 여성들을 위한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좀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을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대답 주시면 드리면 좋아요. 예.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제가 그 대답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희가 고민하는 얘기들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20살 이 친구들은요,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저는 이제 부모님 나이들이라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대체적으로 부모님들도 다 이제
특성화고나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현장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이제 편부모도 많고 한부모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저희가 요 정도 100명 규모가 아니라 좀 더 전면적으로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실은 이제 안산시하고 교육청에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것은 특수한 고등학교 지역에 있는 5개 고등학교 전체와 MOU를 맺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좀 더 좋은 이웃에 관심을 가지는 양심 있고 관심 있고 정의로운 분들을 좀 더 전문가들을 많이 모으자.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전문적인 멘토, 또 더불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멘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공동체적인 멘토나 소통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 고민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그 MT라고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50대의 선배 노동자, 40대의 선배 노동자하고 20살 후배 노동자가 같이 한 자리에 밤을 새면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친화력이 선도 높아요. 그리고 이 선배 노동자들의 경험과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이게 의외로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강신하 변호사처럼 변호사도 필요한데 못지않게 현장에서 오랜 동안 산전수전 겪은 선배 노동자들의 조언, 얘기들을 되게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고민이고 이걸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주 문제나 거주 문제와 관련돼서는 실은 젊은 친구들이 남녀 할 거 없이 또 하나는 이제 안산에서 출신이 아닌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안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도 전면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올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연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천안에서 온 친구가 한 명이 들어와서 3명, 4명이 되는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좀 더 개방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주와 투표권 문제 뭐 말씀하셨는데 실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그 노동자 임대 아파트나 임대 주택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안산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서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어요. 복지 시스템으로 간 거죠. 일반 복지로. 근데 일하는 청년 노동자, 특히 여성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이 상황들이 이제 좀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안산같이 이런 데들은 일하는 여성 청년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특화된 그 쉼터나 또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를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멘토와 커뮤니티를 형성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 친구들이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일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이후에 좀 꿈과 희망이긴 한데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라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지금 한 800여 이제 저희가 있는데요. 저희 회원들 중에서 특히 젊은 친구일수록 태어나서 투표를 처음 해봅니다가 많습니다. 투표에 관심이 없어요. 저소득 노동자, 자기가 불안전한 생활과 일터가 불안전한 노동자일수록 정치를 남의 것으로 생각하죠. 뭐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저소득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투표율이 가장 낮은 안산에서 뭐 이런 형태인데 저희는 이제 누구를 찍자보다는 투표에 참여하자 아주 옛날 방식이죠. 근데 그거를 인증샷을 해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생애 최초의 투표를 합니다. 30대 초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누굴 찍을지는 대충 정해지겠죠. 그런 역할들로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성이라는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부분도 저는 뭐 아까 그 거주에서부터 좀 더 그 부분 저도 이제 고민이 좀 부족한데 특화된 멘토 또 특화된 어떤 케어 뭐 이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많이 실천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인데요. 우선 저는 공정회라는 명칭이 참 어렵고 그 번역 과정에서 이 명칭밖에 쓸 수 없었는가 그런 느낌 들기도 하고 또 공정회라면 이권단체라는 느낌 들거든요. 예를 들어 군인공제라든가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공제회라는 명칭은 참 일반 국민한테 와닿기가 참 힘든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체할 못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공제회라는 명칭이 제가 그 영국을 예를 들면은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들이 우선 공제를 개 형태 공제를 설립하고 그게 노동자로 설립하고 이제 노동당까지 만들어서 정권까지 어, 담당하는 그런 역할과 크다는 역할가 되는데 센터장님의 말씀하시는 이제 노동 공제는 조합을 이루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나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노동 상권 중에 이분들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중에 어디까지가 보호가 된 건지 그것도 참 단결권이라는 것도 단결권까지 행동이 되는 건지 단체 교섭권, 어디까지 되는지 이게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원초적인 건데 특히 노동 상권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보호가 되고 행동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주 뭐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장에서 빼버렸는데 노동공제회란 단어를 쓰게 된 거는 조선노동공제회 때문입니다. 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적절히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노동공제회, 근데 그 대신 이제 우리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그래서 저희는 그냥 좋은 이웃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장명을 하게 된 한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노동자들 스스로도 공제회란 단어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근데 어떤 단어가 있을까? 이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걸 아직까지도 못 찾아서 이제 일단 그렇게 쓰고 있는 거다라고 좀 궁핍한 얘기를 드리고요. 좋은 얘기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노동공제라는 건 법적 지위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노동공제의 현재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권한과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노동공제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 교원, 경찰 뭐 이런 등등의 공제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지역노동공제나 다양한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할 수 있는 노동공제회는 현실적으로 법적 기준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비영리 민간 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더니 고용노동부가 6개월 동안 핑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부서에서 맡을 거냐? 계속 핑퐁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쨌든 승인을 했는데요. 뭐 그런 정도로 이거 자체의 공제를 일반적 공제, 지역노동 공제를 인정할 법률 자체의 근거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돌아와서는 그럼 노동자들이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그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였다고 하더라도 대체 파업을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 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동조합의 권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노동공제가 완성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노동공제 자체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노동조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노동공제로 모여서 연대하고 단결하고 커진 힘을 가지고 노동자들 스스로 자각해서 또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저는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한 1,000명, 직종은 다양하더라도 1,000명 이상 정도가 모여야 그 의지를 가져야 노동조합 1,000명 정도가 돼야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럼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예를 들었을 때 A 아파트에 한 두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노동조합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3개월짜리 계약이 합법적으로 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교섭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일단 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인 입주자 대표는 교섭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용역 회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가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교섭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교섭은 누구하고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세금을 내는 지방정부하고 하려고. 1,000명 정도가 모이면 지방정부의 교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한 1,000명이 모여서 5월 1일 날 지방선거는 그때를 거치잖아요. 서울에 안 가고 이 노동자들은 안산에 모여서 시장 후보를 불러서 노동복지기금이나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할 거고 아마도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니까 다 오케이를 할 겁니다. 당을 떠나서. 그런데 문제는 당선되고 나면 아무도 안 듣잖아요. 나 몰라라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이 약속을 이행하는 투쟁이 교섭과 이 투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싸움을 하자.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공제 방식으로 있을지 노동조합으로 전환할지 이건 같이 고민하자. 그래서 1차적인 교섭은 지방정부하고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지방정부하고 함께 사회적 대화의 형태로 지금 중앙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너무 거창하고 이념적인 뭐 여러 가지 가해져서 어려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선량한 사용자를 공동체 안에서는 호소할 수 있다. 그럼 아파트에서도 여러분 입주자 대표님들 3개월 계약이 노인네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1년만 합시다. 1년은 합시다. 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합의 이런 거를 공론화장에서 좀 이끌어내서 적어도 안산 지역에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쓸 때에 1년 계약은 기본으로 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룰로 만들어가는 이런 교섭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노동조합이냐 공제회냐를 따라서 이제 이런 방식의 이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일터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이외에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파견센터가 사실 결정권이 별로 없잖아요. 정부 제도로 다 수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을 좀 갖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뭐 제가 아까 얘기해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다양한 직종에 가진 분들이고, 또 각자마다 어떤 패턴이나 이게 다른 분들인데, 이분들을 또 이제 그 분야가 사실은 이제 그 일반 노동조합처럼 다리가 크지가 않잖아요. 작다 보니까 이분들을 하나로 뭉쳐서 어떤 형태로 이끌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반 노동조합이야 그 개별 뭐 산업장에서 똑같은 목표가 있고 그러는데 참, 참, 건배 실질적으로 노동자 중에서 가장 그 뭐랄까 보호를 못 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참 네, 고생하십니다, 맞습니다. 센터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자기 노동의 일터의 현장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와 동료에 대한 이해가 같이 선행돼야 된다. 그 연대적인 관점이 서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전에 그 원탁회의 10개 직종이 모여서 원탁회의에서 저는 그 희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절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옆에 테이블에 또 다른 직종이지만 비슷한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슷한 배를 타고 있구나라고 하는 동료의식과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도 있지만 이걸 같이 공동으로 아까 그 뭐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든가 또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뭐라든가 이런 거를 또 흔쾌히 합의하고 하나씩 가자라고 하는 얘기들의 결론을 보면서 저는 그 이분들이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또 희망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전부 다의 답일 수는 없는데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뭐 그런 가능성을 좀 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이송로 교수님 형부께서 지금 이제 스피커가 잘 안 돼가지고 글로 나가셨거든요. 혹시 보이십니까? 유럽의 복지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럽 복지국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럽 복지국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이게 비슷하면 유럽이 아니겠죠. 그건 유럽 복지국가가 아니겠죠. 그냥 뭐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콜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유럽 복지국가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의 일자리 구조가 되니까 지금 의대 아니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피 터지게 경쟁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지방대학 가면 안 되고 한 발이라도 누구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교육 뭐 교육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살아본 우리 누군가는 학력이 전부 다는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세대의 그 부모와 그 아이들한테는 학력이 직업이고 소득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이창민 저희 총무님이랑 그좀 오늘 발표자님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그 잠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들이 30세에 처음 투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보면은 이 지방의회 같은 경우 특히 더 이 자기를 앞으로 4년 뒤에 누가 어떻게 뽑아줄 건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번 해에 뽑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뽑힐지부터 준비하는 게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누가 뽑아줬고, 앞으로 누가 자기를 더 뽑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4년 뒤에 투표를 누가 참여할 건지, 어느 단위에서 이 투표에 관심을 가질 건지, 그리고 어느 단위가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모임들이 그,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요구들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거고 지역에 자라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출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나 뭐 앞으로 미래를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떠실지 좀 제안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까지는 잠자고 있는 유권자들이었고요. 무시당하는 유권자였는데 이제 깨어 있는 유권자로 바뀌는 게 시민으로 바뀌는 게 저희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과 100% 부합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 공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 공제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안산 말고. 노동공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 초등 주체 형성을 한 곳들까지 합치면 한 4, 5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하게 성과가 드러나고 잘 되는 곳은 노동조합이 품은 노동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이미 조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제의 기능을 가미하는 형태들이 가장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규모가 좀 있는 데들이 그걸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산형의 지역노동공제라고 하는데 완전 맨바닥에 시작하는 거는 한 30군데 정도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단계는 그 중에 안산의 노동공제 좋은 이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게 현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정총 아카데미가 아까 말한 비정규직 활성화법, 노동공제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핵심 사업으로 핵심 사업 하나로 정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 여기 안산 좋은 이웃과 함께 연대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찬성입니다. 아주 힘이 그래서 납니다. 홍미영 의원님 계시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손 들었잖아요. 예, 다른 또 질문이나 왜
회원님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또, 첨가하실 분 계시면은 있으신가요? 예. 홍미영 의원님, 이제, 예, 제가 저기 이어폰으로만 듣다가 지금 마침 말씀 주셔서 예, 그냥 인사 겸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예. 뭐 질문할 거는 아니고 오랜만에 예, 저 차분하게 그 좋은 그 강연을 해주신 거를 예, 말씀은 차분하게 해주셨는데 제 머릿속에 다 잘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냥 좋은 말씀에 감사한다는 그거로 그냥 인사 대신하겠게. 이 핸드폰이어가지고 잘 저기 보여지나도 잘 모르겠네요. 잘 예, 보입니다. 화면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권규현 박사님도 마지막에 들어오셨네. 바쁘신 분들이 특히 오늘 많으신 것 같네요. 예, 어떻게 좋은 강의였는데, 예. 제가 네, 알기로 고맙습니다. 노동조합 자체에서 공제회가 있다는 게, 그, 노동자체에서 공제회 회장을 하고 계신 분도 제가 봤는데, 노동조합은 조합에서 자체가 보호가 되는데, 공제회가 따로 필요한지,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좀 분란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본연의 기능이 공제적인 걸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가장 원론적인 주장인데 그게 워낙 지금까지는 이제 안 돼 왔고 분리돼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특별하게 노동조합이 공제를 품자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비를 가지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정규직 노동자들, 규모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공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게 뭐 복지 이런 거보다는 그 퇴직 이후의 노후 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중에서는 라이더 유니온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라이더들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사고 문제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오토바이 수리와 사고 중심으로 이제 공제 기능을 일부 탑재해서 조합비를 15,000원 받으면 공제비를 따로 더해서 2만 원, 10,000원 더 추가해서 25,000원을 받고 거기에 이제 그 일부 그 사고 당했을 때 치료비하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보상하는 이런 형태를 가미하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동자들이 모이는 근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문화와 또 노동과 전반을 만들어가고 권리를 만들어가는 형태의 노동공제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역 노동 공제 이렇게 좀 바꿔야겠네요. 예, 예. 노동조합에 있는 공제랑 구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노동공제회를 이제 안산의 좋은 이웃 같은 데를 그렇게 설정하고 그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공제를 탑재시킨 거로 해서 조합형 공제 뭐 이렇게 좀 나눠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려면 지역 노동 공제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겠네. 아주 안산형 그 지역 노동 공제를 우리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킵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저는 그러면 네네. 먼저 퇴장하겠습니다. 예, 박재선 고맙습니다. 석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5월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정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